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엊그저께 했던 시조들 쭉 보면은 보통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흥망이 유소하니 이거 공부하다가 이제 기억나면 제일 좋은 건데 흥망이 유소하니 무슨 시였니? 흥망이 유소하니 무슨 시였니?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안타까워. 뭐 이런 시였고 나중에 이제 영상 정리해서 올릴게요. 자, 500년 도읍지 500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자마자 뭘 떠올려주라고? 고려 왕조 500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혹시 뭐 성산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 성산문은 어떤 사람? 사육신으로서 누구의 편에 섰던 사람? 단종의 편에 섰던 사람. 그럼 누구에 대항했던 사람이니? 세조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어떤 고려의 충절을 지켰던 또는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시조.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충절을 다하는 시조였다면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시는요. 55페이지 넘어갑시다. 이화우 흙불일제라는 시입니다. 시조를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모르는 단어들 꼭 체크했다가 정리해 주세요. 모르는 단어 이화우라는 단어 모를 것 같은데 이화우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런가? 이시성을 가진 화우인가? 자, 근데 이화 끊고 우로 한번 읽어봐. 이화 무슨 단어니? 꽃이야. 맞아. 이게 이화여대 할 때도 이 꽃이거든요. 배꽃을 얘기해요. 배꽃. 사과 배 할 때 그 배. 자, 그럼 요 꽃이야. 이 꽃이 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글자는요. 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배꽃이 막 비처럼 막 떨어질 때, 흩어 부러질 때, 쟤는 우리가 때로 읽으면 돼요. 그럴 때 배꽃은 언제 피지? 언제 필까, 배꽃? 오케이, 봄. 그럼 계절적 배경은 봄이네요. 자, 이화우가 이렇게 흩어 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했던 님이 있대요. 벌써 상황 나오네.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 그치? 추풍 낙엽 무슨 단어일까?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은 언제 떨어져요? 가을 추. 그래서 우리 춘하 추동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 한자도 알면 좋아. 춘하 추동이라는 한자. 한자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좋아요.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이때 저도는 누굴까? 저도 그래요. 소도와의 이 느낌인가? 저도 그래요? 아니, 그 사람도, 그 이도, 저 사람도. 저는 님을 의미하겠죠. 님도 날 생각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천리나 떨어져 있나 봐, 이 사람. 꿈만 오락가락한 놈의, 그럼 여기서는 벌써 이별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이 시의 주제가 될 거고, 벌써 주제 파악이 됐을 거고, 천리라는 거리감은 얼만큼의 거리감일까? 여기서 천리, 의정부에서 천리라. 한 안동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안동? 부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천리는 몇 킬로? 400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꼭 400킬로를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먼 거리. 그래서 거리감을 드러내는 시어죠. 부산 여기서 한 500킬로 가야 되지 않니? 부산이 400 몇 킬로죠. 400 몇십 킬로. 서울에서. 우리 의정부니까 한 30킬로 더 잡아야 돼. 자, 이화우 흩뿌리며, 자, 이화우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예요. 하강 이미지. 적어주세요. 추풍 낙엽 역시도 떨어지는 이미지죠. 하강 이미지. 자, 이렇게 하강 이미지들이 겹치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어떤 분위기니? 좋은 느낌은 아니지? 뭔가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일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고요. 천리라고 하는 이런 거리감을 숫자로 딱 명시적으로 주니까 그 거리감을 느껴지지. 생생하게 느껴지지. 심리에 떨어진 님 하면은 좀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 심리는 좀 가까운 거리잖아. 4km. 그래서 천리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천, 만 이런 숫자들은 상당히 큰 수예요. 거의 끝자락에 있는 수야.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어. 그렇게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님이 그립다라는 시였을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애상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슬픈 감정. 알지? 슬픈 감정이 애상이에요. 자,
시인은 계량이라는 건데 이제 기녀예요. 기녀 중에 한 명. 그런 기녀들이 이렇게 시조를 쓰기도 했다라는 거. 양반들만 쓴 건 아니에요.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배워서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자, 넘어가서 이 사람도 우리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황진이도 기녀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유명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녀 중에서는. 하나 물어보자. 문법적인 측면에서. 자, 요 시옷은 무슨 시옷일까? 분명 배운 것 같은데. 자, 요 시옷 설명 안 하셨나? 한 것 같은데. 그치. 관용격 조사 시옷이지? 나랏 말싸미 할 때 시옷이지? 관용격 조사 보여 이제? 자, 관용격 조사 이게 문법적인 측면 중세국어 문법은요. 이렇게 중세 문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문학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근데 시너지 효과가 드러날 거야. 시옷은 언제 붙여준다고? 관용격 조사에서 무슨 명사 할 때? 무슨 명사 할 때? 그거 설명 안 됐니? 안 돼 있구나.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언제 붙여줘요? 시옷은 무정명사에 붙여줘요. 무정은 어떤 개념이야? 무정, 유정. 뭐가 있고 뭐가 없고야. 감정이 있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있고 감정이 없는 거는 누가 감정이 있는 걸까? 동물과 사람. 무정은요. 자, 무정은 감정이 없는 대상들. 식물은 감정이 있다고 봐야 되니 없다고 봐야 되니? 식물. 없어요. 그쵸? 우리 과학적으로는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는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지 않았어? 식물에 칭찬 많이 해주고 욕 많이 해주고 양파가 이렇게 자라나는 차이. 근데 우리는 식물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과거에 중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생물들. 그러니까 유정, 무정을 생물, 무생물 하면은 우리가 착오가 생겨요. 알았지? 자, 그래서 무정명사에 붙여주는 조사 시옷이에요. 유정명사에는 의를 붙였었겠지. 의 또는 의 이렇게. 의 이렇게. 자, 그래서 동지의 달 다 무정명사지. 달 자연물이니까. 그 기나긴 밤을 밑에 문장 받아서 동지의 달에 아주 긴 밤이래. 동지라는 단어도 알고 있니? 추하, 추동. 그리고 겨울에 밤이 가장 긴. 응? 그치. 팥죽 먹는 날. 밤이 가장 긴 그 시간을 우리는 동지라고 하지. 자, 동지와 대비되는 개념은 하지. 그치? 하지. 자, 그러면 기나긴 밤을 우리 한번 그려볼까? 아주 긴 동지의 밤입니다. 시간을 지금 얘기를 했네. 밤의 시간이 이렇게 길대. 근데 거기에 한 허리 부분을 베어내요. 싹둑 잘라내요. 베어내요. 싹둑 잘라서 춘풍, 추나 추동할 때 춘자예요. 봄에 바람이 있는 니불. 니불이라고 했지만 밑에선 이불이라고 했네. 우리 1학기 때 배웠다. 두음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중세국어에서는. 자, 그리고 소리가 우 소리도 같네. 이거 했나? 원순모음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했구나. 여기 있네. 원순모음화 X. 원순모음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도 보이면 좋다라는 거. 자, 춘풍 이불 아래. 자, 춘풍 이불은 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한 그런 이불. 서리서리 넣었다라는 이 음성상징어가 쓰였는데요. 이 음성상징어는 밑에 구비구비라고 하는 음성상징어가 쓰이면서 춘풍 이불 아래 넣으면 돼요. 자,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아래다가 얘를 잘라서 넣는다는 거. 무슨 말이야 이게. 밤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혼자 지내기 싫었나 봐. 그래서 얘를 여기에 나와라 저장하는 느낌이에요. 시간을 저장해두고 싶어. 넣었다가도 요거 보이니? 연음된 거? 연철된 거? 이어적기 된 거? 넣었다가를 이어적기 한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어른님이라고 하는 이 님은요. 사랑하는 님이에요. 어루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순화시켜서 사랑이라고 했고 아주 진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거든. 그때 뭘 편데? 저장해놨던 이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길게 펴서 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라는 마음이지. 상당히 낭만적으로 시를 썼어. 밤을 저장해놨다가 님이 오면은 펼쳐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저 밤을 잘라서 그 안에 넣어놨다가 내가 님이 오면 그때 펴서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는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 또는 님에 대한 기다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법이 있는데 이런 음성 상징어랑 한자어가 많이 쓰이지 않아요. 황진이의 시조의 특징이기도 한데 한자어의 쓰임이 좀 많이 안 쓰였지. 동지, 춘풍 말고는 다 우리말로 쓰였죠. 그래서 이 음성 상징어 한자어의 쓰임이 적다라는 측면으로 하나의 특징,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의 묘미, 아름다움을 살려서 얘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는 눈에 보이는 소재야, 안 보이는 소재야? 안 보여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이라고 쓰거든요. 보통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시간은 추상적 관념,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시간을 베어, 넣어, 펴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또는 물리적인 속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개념을 중요합니다. 추상적 관념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시의 개념어예요. 구체화시켰다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로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를 했다는 거고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지 다 시각 촉각이잖아. 배운 건 촉각의 느낌. 관념이란 단어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추상이란 단어는 뭐니 얘들아? 추상. 우리 추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추상 이런 단어 이해는 하고 싶지. 생각인데 이 추상이라는 단어는요. 상상으로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 속에.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거는 상상 속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단어는 항상 생각, 상상 이런 이미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단어를 처리하시면 돼. 독서에서도 우리 추상적이다 많이 나오잖아. 추상적 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관념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자,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은 님에 대한 기다림,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지워줘야 돼. 밑에 대조는 아니에요. 추상적 개념을 화살표도 한쪽 방향으로만 써야 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황진이의 시조 하나 더. 저번에 살짝 보긴 했었네요. 자, 어제와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던가. 자, 어제와 내일이야 아이고 내가 내일을. 자, 그리다라는 단어. 우리 그림을 그리다 그 어원을 갖고 있어요. 중세국어를 우리 하다 보면은 또는 중세문학을 하다 보면은 한 단어가 좀 원초적인 의미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뭔가 파생되기 이전의 의미. 벌써 뭐 황진이의 시조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보면은 한 400년은 지났거든. 그럼 그 400년 동안 하나의 단어는요, 의미 분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 문학을 하거나 중세 국어를 할 때는요, 조금 더 원초적인 의미로 돌아가야 돼. 그거의 어원적인 느낌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거에 그립다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왜 그립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그리워하는 이미 그려집니다. 그렇게 어원이 통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립다, 그리다 똑같은 말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내가 그 일을 그리워할 줄은 모르던가,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워할 줄 몰랐는데 그리워라는 말이잖아. 자, 밑에 도치법, 저번에 한번 도치법 할 때 읽었었는데 첫 번째는 제9태어를 한 번에 처리할 때, 자, 제9태어를 제가 한 번에 처리할 때 1번, 또는 제9태어를 따로 처리할 때 2번이라고 하는 요 해석을 좀 달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시라 하더면 내가 있으시라고, 요 시는 선어머러면 시겠죠? 누가 여기 있으라고? 님. 님에게 여기 있으시라고 했다면 바라마는 제9태어. 한 번에 첫 번째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해석은요. 제9태어 굳이라는 거. 우리 의문 변동할 때 굳이 나오지 않았니? 무슨 변동이지? 굿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굳이라고 한다. 국의 음악. 자, 굳이 가겠느냐마는 누가 간다는 거야? 내가 있으라 하면은 굳이 그 사람이 갔을까? 이미 갔겠느냐마는 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첫 번째 도치법으로 봐요. 1번은 도치법으로. 자, 왜냐면 굳이는 굳이 갔다라는 걸 수식해줘야 될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도치법은 님이 굳이 안 갔을 거다. 내가 있으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님이 간 거지. 내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있으시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굳이 안 갔을 거야. 그런데 보내고 그리는 정,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안타까움이 늘어나죠. 자, 근데 두 번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두 번째를 여기서 끝났다라는 얘기는 이 굳이 제9태여라는 이 말을 밑에 붙여준다는 거예요. 굳이 보냈대. 그럼 굳이 누가 보내는 걸까? 굳이 보내는 주체는 내가. 누구를 보내요? 님을.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볼 때는 내가 님을 굳이 보낸 거예요. 그럴 때는 도치법으로 보지 않고요. 행간 걸침으로 봐요. 행간 걸침도 제가 개념을 공부할 때는 살짝 그냥 써두기만 해라고 얘기를 했지. 한 행이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 행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그걸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행간 걸침은 내가 굳이 보냈다는 거지. 왜 굳이 보냈을까? 두 가지로 다 해석 가능해요. 시라는 거는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진 않아요. 두 개, 세 개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정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진이한테 물어봐야지. 황진이한테 가서 진이야 이거 어떻게 붙는 거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 저승에 가면 물어볼 수 있을까? 아무튼 그리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시인의 손에서 떠난 시는요. 해석은 우리한테 넘겨져 왔을 때는 자유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새 시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행간걸침 같은 경우는 굳이 보냈대. 왜 굳이 보냈냐면 황진이는 아주 유명한 기녀로서 자신감이 아주 셌거든. 그치? 그래서 너한테 연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쿨하게 보냈지만 쿨하지 못한 상황이지. 님이 막 그리워져. 내가 쿨하게 보냈지만. 자, 그런 마음을 밑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애상적이었고요. 이별에 대한 어떤 후회,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 한이 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 이런 시에 대한 주제도 저번에 미리 한번 찾아봤고, 제 구태여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님이 굳이 가셨겠냐? 아니, 내가 굳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자, 멤버들 가래 꺾어도 저번에 우리 했던 잠깐 봤던 시도고. 자, 여기서의 시옷도 관형격 조사 시옷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매의 버들. 매라는 거는 뭐라고 해석되는 단어? 산. 우리 고유어 계열이죠. 산이라고 하는 저 산자는 중국어에 온 단어고 한자고 우리 고유어에는 매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영화 한산이라고 또 개봉했지.
한산 혹시 보신 분? 저요. 마지막에 이 한산의 뜻풀이를 해주거든. 산이 산자예요. 산자. 그래서 뇌라고 있고요. 한자가 하나가 아니라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산, 한산은 큰 산으로 해석을 해요. 큰 산이 있을 때 우리가 한산이다. 뭐 그렇대. 뭐 결말은 스포일러 하나도 안 나온 거고. 제목만 한산. 한산의 뜻풀이는 큰 산. 요 매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읽으면 돼요. 자, 버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니? 버들? 내가 찾았나 한번 보자. 버들. 요렇게 생긴 관상용의 뭐 꽃, 뭐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관상용으로 이렇게 예쁜 뭐 꽃의 모습, 뭐 강아지 풀이라고도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관상용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맷버들을 꺾어서 보낸데 갈해라는 거는 골라서 정성스레 골라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 보낸데 누구의? 님의 손에. 여기서는 도치가 일어났죠. 왜? 님의 손에 보낸다가 맞는 문장이지만 보내노라 님의 손에 뒤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혹시 이것도 얘기했니? 시옷 기억? 합용명사?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어? 시옷 기억은? 안 했어? 된 소리로 읽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옷 기억이 의문에 결합된 거니까 꺼로 읽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몰라도 돼. 요거는 몰라도 돼. 이것까지는. 자, 자신은 자시다라는 게 시자가 선어 발음이 시잖아. 자다. 근데 자는 대상이 높은 대상일 때 우리가 높여주는 선어 발음이 시죠. 주무시는 자고 있는 누가 자고 있어요? 님이. 님이 주무시는데 그 창밖에 심어 두고 보세요. 심어 두고 보소서. 밤에 비가 내리는데 세입, 곧이라는 거는 강조해주는 전미사라서 해석 안 해줘도 괜찮아요. 혹은 세입이 딱, 팍, 뭐 이런 느낌으로 강조해주는 전미사니까 따로 해석 안 해줘도 문제 없습니다. 세입이 나거든 날인가 여겨주세요. 나인가 여겨주세요. 나라고 여겨주세요. 누가? 맷버들. 자, 그래서 이 맷버들의 기능 첫 번째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언젠가 객관적 상관물 개념할 때 왜 나의 분신, 화자의 분신, 대리물. 자, 화자의 대리물로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하나의 기능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이지, 매개체지. 사랑의 매개체.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선물이라고.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 준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소재의 기능까지도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은 표현법으로는 뭐 도지법이 쓰였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매개체의 멤버들의 기능. 주제는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사랑에 대한 표현 혹은 기다림. 님 꽃이 피면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다. 애상적이다. 왜 애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까? 자, 이 애상적이라는 부분은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홍랑도 기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해석에 따른 건데 분명히 내가 맷버드를 보낼게요. 창 밖에다가 심어두고 보세요. 이렇게 맷버드를 보낼 테니까 님이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 야, 얘 화분에 담아서 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 머리맡에 딱 있으면 안 돼? 그럼 안 될까? 그냥 머리맡에 두고 보세요. 더 가까이 있으면 안 될까? 여기에 이제 어떤 해석이 걸리냐면은 자, 기녀잖아요. 신분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상을 하기도 합니다. 신분적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요 창인 거야. 그래서 창 안으로 못 들어와요.
집 안으로 못 들어와, 기녀는. 양반이거든, 이 사람. 어디 양반집 집에 기녀가 들어올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분적 한계를 느끼고 멀리서나마 님에 대한 어떤 사랑 표현을 하는 이 부분에서 애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느껴지죠. 요 시조도 고3 되면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한 거고 하나 더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는 뭐 황진이의 시조, 계량의 시조, 홍랑의 시조라고 하는 기녀들의 시조 버전으로서 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걸 좀 봤고요. 자 여기부터는 또 이제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자 밑에 있는 시를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단어는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파악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때 모르는 단어부터 처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 거니까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뭔가 지었네 다랑칸 청풍한간 맡겨두고 강상은 들을 게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모르는 단어 혹시 있니? 초려라는 단어 알아? 초려 삼간?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량 찾아갈 때 삼구초려하다라고 그때 초려랑 똑같은 단어인데 초가집 삼간은요 3칸이라는 거야. 방 몇 개? 3칸짜리 초가집. 자 10년을 경영했대요. 10년 동안 열심히 내가 운영을 하고 갈고 닦아서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초가집 3칸을 지어냈대요. 그럼 우리도 초가집 3칸을 그려봐야 되겠네. 자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내가 한 칸, 한 방은 내 거, 내 방. 달 한 칸, 달도 한 칸 주고요. 청풍은 맑은 바람, 청풍도 한 칸 주었대요. 자 이제 방 3칸짜리 방인데 방이 다 찼네. 강과 산은 들어갈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둘러두고 보리라 내 앞에 강이 흐르게 그리고 뒤에는 산을 둘러서 볼 거야. 이 말은 달도 떠 있었겠죠? 그리고 맑은 바람도 불어오겠죠. 이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는 느낌이니? 어디에 살고 있어? 그치, 자연 속에서. 자, 요런 시의 느낌, 요 시의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저는 그냥 자연이 좋아, 자연 속에 살래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상당히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이 주제인데 그럼 이 자연이란 공간은 대비가 돼야 돼. 인간 세상과 혹은 속세라고 불리는 공간과 속세를 조금 어려운 말로 홍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홍진은 붉은 먼지의 뜻인데 사람들의 욕심이 아주 가득가득한 인간 세상에 붉은 먼지가 많어, 붉은 먼지가 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홍진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인간 세상 속세와도 거리가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 이 자연을 추구하는 이런 주제가 양반들이 쓰기에도 상당히 멋들어진 그런 주제로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연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도 아주 대표적인 주제 중에서도 하나예요. 자연 친화적인 주제들로 시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뒤로 이어서 여기서 하나하나 단어를 좀 이제 볼 건데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휘 공부 많이 한다 생각을 하세요. 안분지조 먼저 처리합시다. 무슨 단어가 안분지조? 그렇죠. 분수, 자신의 분수에 맞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지자는 해석 안 해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에 맞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낀다. 문지족하다라는 단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초가집 지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 자, 비슷한 개념으로 안빈낙도가 있어요. 안빈낙도. 자, 안자는 편안함을 느껴요. 빈,
빈곤하지만. 도는요, 즐겁다 락자예요. 우리 오락할 때 락자. 즐거움을 느끼고요. 도는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때 도는 자연에 대한 도지. 자연을 좋아하는 이 마음. 자, 안빈낙도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 빈곤하지만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 하나 우리 궁금한 거. 빈곤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디 나왔을까? 여기 나 가난해라고 나왔나?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 초가집이 나왔어요. 이 초가집은 빈곤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소박한 소재니까. 부유하지 않지. 여기다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안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소박함을 표현할 때 우리가 초가집이 아주 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결국 우리는 이 초가집을 빈곤하다라고 읽어준 거야. 그래서 그 초가집을 짓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 또는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 그렇게 했을 때 물아일체가 된대요. 자, 물아일체, 자연물과 또는 사물과 아는 여러분들이 자아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의 자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때 아예요. 나를 얘기해요. I am. 아자는 I am. 나. 그럼 나와 자연물이 하나 일체되는 느낌이다. 어디에서 그럼 자연물과 내가 합체가 됐니? 하나가 됐니? 집에서. 자, 내 방 옆에 누가 있어? 달이 있어. 그리고 청풍이 있어. 이게 물아일체의 경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친구 누구? 달. 내 친구 누구? 청풍.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자, 그런 경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전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니? 전원. 파워 온, 파워 오프 이걸까? 전원은 시골 느낌이에요. 농촌 느낌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지. 전원일기. 그때의 전원. 자연물 이런 단어들. 자, 풍류라는 단어도 우리는 이제 곧잘 처리해야 되는데 풍류적이다, 풍류를 느낀다라고 할 때 이 풍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려나? 풍류에 대한 단어를. 풍류를 느낀다. 풍류적이다라고 하면. 자, 이 풍류란 건요. 양반들이 추구하는 멋이에요. 혹은 아름다움, 미. 그럼 양반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풍류적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속세와 벗어나서 자연을 추구하고 지금 위에와 같은 시지. 그럼 풍류를 즐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안에서 시를 적고 노래를 부르며 술 한잔 하는 이런 모습들 그걸 우리는 풍류적이다 양반들이 추구하는 아주 멋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추구하면서 시나 노래를 즐기는. 그래서 자연을 추구하는 어떤 정신적 가치야 사실 이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 현대 시대에 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좀 많이 가치가 달라졌지 않니? 옛날과 지금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금은 속세를 벗어나긴커녕 속세에 아주 찌들어 살아야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밤늦게까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안빈낙도, 안분지족, 모라일체 이런 단어들 다 처리가 될 거예요. 다 자연 친화적인 주제를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부산 12곡. 금방 끝나겠는데? 자, 이황이라는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 누구니 이황? 태계이황. 그래, 태계이황이야. 태계이황은 왜 이름이 퇴계라는 호를 썼을까? 이름에. 퇴계. 퇴계. 무슨 단어일까? 그리고 이 사람 우리 지폐에 실려 있죠. 몇 원? 1,000원짜리야.
아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5,000원짜리 아니에요? 5,000원짜리는 율곡이고 율곡이가 이황의 제자죠. 자, 퇴계라는 단어도요. 퇴자가 물러나다라는 거예요. 계자가 개천. 음. 우리 청계천 할 때 그런 개가 어떤 시내. 그건 시내가로 물러나서 이 사람 뭐 했냐면, 자,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리학자예요. 유학자거든요. 이 성리학을 아주 집대성한 아주 유명한 조선의 학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했던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라고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도산12곡이라고 하는 도산 회계이양이 건축한 도산서원에서 도산서원은 어디 있을까? 안동이에요. 안동까지 물러나서 거기에 도산서원을 짓고 많은 후학자 제자들을 학문하는 제자들을 배출해낸 그런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서원에서 자란 사람들 학문하는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사림이라고 하고 조선 중후기 이후 이 사림의 학자들이 많이 등용이 되면서 나중에 막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는 그 조선의 그런 한 축을 맡게 된 거죠. 거기에 최정성 꼭지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자의 생각, 맹자의 생각을 우리의 한국에 들어와서 정리를 했던 성리학이. 그거에 이어서 뭐 이이가 그 제자로서 학문 수양을 했었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양반의 풍류가 드러날 거예요. 왜? 자연 속에서 학문을 하자라는 이런 양반의 풍류적인 측면이 나올 거고, 도산 12곡은 12개의 평시조가 결합된 연시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 하나의 시, 하나의 시로 따로 읽어도 되고요.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묶여 있을 거예요. 비슷한 주제로. 자, 12곡이니까 6곡과 6곡이 서로 나뉘어서 자연에 대한 노래일 거고 후반비 6곡은 학문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노래와 학문에 대한 노래로 나뉘어서 초반부 요 시는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 있지? 초야우생, 천석고왕 그대로 밑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읽어주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뭘 해도 관계없다라는 얘기지.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사는 삶 어떠하랴 이렇게 살아도 문제 있다 없다? 없어. 하물며 천석고황 자연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나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고 여겼지만 그 병 고치지 않겠다. 자연을 사랑하겠다라는 나 자연 속에서 살래. 이런 주제죠. 이런 단어들 무슨이라는 단어는요. 중세국어에서 무엇이라고 많이 해석이 돼요. 무엇하리오? 어떠하리오? 계속 물어보고 있네. 서리법으로. 서리법은 강조의 효과지. 자신의 표현을 주제를 강조해 줄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그냥 묻혀서 이런 삶 괜찮아,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연하라는 단어 모를 테니까 안개와 노을로. 풍월이라는 것도 그대로 바람과 달. 그렇게 읽어준다면 자,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자, 집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연철해 준 거죠. 이어적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집이야. 안개와 노을이 집이라고. 자연을 버타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어줘야 되지. 이 사람 선생님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야. 자, 풍월 바람과 달이 버실의 친구래. 자연 친화적인 거죠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 속에서 태평성대야 거기에 병으로 늙어간대요. 내가 늙는 게 그냥 병 정도로 병을 겪으면서 늙어가는 거지. 다른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요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네라고 해서 큰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늙어갔으면 좋겠어. 여기 빨리 한 이유는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그래요. 도산 12곡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밑에 9곡과 11곡이에요.
여기는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교과서에도 여러분들 의고 교과서에는 요 9곡이 2학년 때 실려 있고요. 11곡은 모든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시조 패턴이고요. 그래서 9곡과 11곡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 앞에는 그냥 자연 속에서 있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학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부터는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이때 고인은 물론 옛날 사람을 얘기해요. 고자가 옛 고자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 옛 성현, 아주 위대한 학자들. 그런 고인을 못 보지만 고인을 못 봐도 여던길, 여다? 길 앞에 있으니 여던길 앞에 있거든. 이 니어고 어떨고 뭐야 도대체. 이 녀다라는 단어는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좀 원초적인 의미로 가다, 살다, 지나가다, 지내다 다 해석이 돼요. 뭔가 가는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뭔가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에 가진 원초적인 단어로서 때에 따라서 맞게끔 해석하면 돼요. 뭔가 가는 느낌, 살아가는 느낌, 지나가는 느낌, 지내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여기서 그냥 가던 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던 길.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당연히 못 보겠지. 옛날 사람인데. 근데 내가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대. 그래서 그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떨고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그럼 그 가던 길은 무슨 길이야 도대체? 그 길이 학문의 길이에요. 옛날 성현이 했던 학문의 길. 그럼 뭐 하겠다는 거니? 나 그 길을 가겠다. 학문을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학문 수양에 대한 정진이 이 시조의 주제가 되겠죠. 정진은 나아가다라는 말이지. 학문 수양으로 나아가겠다. 자, 표현법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법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 여던길 앞에 있어, 여던길 앞에 있어.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니? 뭔가 계속 내용이 이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 무슨 법이라고 했을까? 연쇄법이에요.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이런 연쇄법. 주제는 학문 수양을 하겠다. 자,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공부하겠다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가던 길 나 계속 가겠습니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양반들은 직접적으로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안 쓴다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우의적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 가던 길 있으니까 내가 아니 가고 어떨고 가겠다라는 말로. 그럼 그 가던 길이 뭐라고? 학문의 길이라고. 해석할 때 그런 패턴들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시도 아주 중요한 시.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만고 아주 오랜 시간 계속 푸르르죠. 청사는 푸른 사는. 유수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곳. 야, 어떻게 청사는 늘 푸르고 흐르는 물은 계속 흐르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우리도 그치지 말자. 만고상청하자. 언제나 푸르르게 살자. 언제나 푸르르게 살자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우리도 그치지 말자. 공부 중단하지 말자. 공부 계속해서 만고상청하자. 언제나 푸르게 하자. 학문의 경지에 이르자. 또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의지를 다지는 시조예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선생님 강산과 청산과 유수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시예요. 시조는. 공부 열심히 하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냥 우리가 시조를 아무런 배경 지식 없고 이게 이황의 시조인지 모르고 봤을 때는 자연이 좋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청산, 유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연 속에 있으나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시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 시조. 자, 이게 대학자였던 이황이 이렇게 썼던 시야. 그러면은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도 만고상청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쫓겨날 거야, 서원에서. 자, 그래서 요 시조의 주제들 여러분들이 어떤 수양,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이었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가서가 아니라 앞으로 가서 8페이지. 이제 장르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 장르는 시조 얘기 잠깐 하고요. 가사 얘기 조금 해서 숙민고까지 앞에 전반부 끊는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바로.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시조는요. 고려 말에 완성된 짧은 형식이고 정형시래요. 정형시라는 단어 뭐지, 얘들아?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니? 3장 6구 45자로 정해져 있지. 자, 그리고 음보는 사음보로 리듬감도 있는 운문이고요. 종장 같은 경우는 첫 음보가 3음절,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어. 지금도 우리 보면은 뭐 계속 3음절로 나왔던 부분이지. 한번 다시 볼까? 미안한데. 55페이지부터 한번 볼까? 천리에 세 글자. 어른님 세 글자. 보내고 세 글자. 밤비에 세 글자. 강사는 세 글자. 하물며 이중에 녀던길 우리도. 자, 이렇게 세 글자. 자, 두 번째 음보는 한번 볼까요? 바라는 이는 다섯 음절. 앞에 있거든 다섯 음절. 그티지 마라 다섯 음절. 천석고항을 다섯 음절. 들을 데 없으니 여섯 음절. 새 입고 나거든 여섯 음절. 그리는 정은 다섯 음절. 오신 날 밤이어든 일곱 음절. 뭐야 얘는 왜 일곱 개가 나와? 외로운 꿈만 다섯 음절. 다시 8페이지로 가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인데 아니 두 번째 음보는 5음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개, 6개, 7개까지도 쓰이죠. 자, 이렇게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시, 정형시다라는 거. 시조의 특징이고요. 고려 말에 형성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는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까지. 내용적으로 쭉 보니까 회고하고 있어요. 언제? 고려 시절을. 고려 시절에 어떤 아쉬움을 얘기했던 그런 시였고 절의를 지키고 있어요. 충절을 지키는 시였죠.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혹은 단종에 대한 충절. 그래서 이런 유교적 가치관인 충의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충신연주지사라는 단어도 해석해야 돼요.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연자가 그리워하다, 연정하다, 연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워하다 또는 좋아하다, 사모하다, 사랑하다. 누구를? 군주를. 임금이지. 자,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임금을 사랑하는 시를 많이 썼대요. 지사랄 때 사자는 노래. 지자는 달리 해석을 안 해줘요. 어조사지니까 조사의 느낌이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소재의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기녀들의 노래도 많이 있었죠. 어떤 애정 노래들, 이별 노래들, 그리움의 노래들. 여기까지가 우리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 성장은 조선 후기에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
지배층에 대한 풍자 해악을 담은 작품인데 그거는 밑에 가서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평시조는 지금까지 봤던 시조의 유형, 조선 중엽부터 시작해서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 양한사대불 혹은 기녀들이 창작한 작품들이다. 유교적 이념, 충의, 인이, 예지, 충효신이라고 하는 유교적 이념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아우 자연 좋아라는 이런 표현들. 그게 평시조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의 주제였고요. 사설시조는요, 요 사설이라는 거는 개인의 이야기인 거야. 사설, 개인적인 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은 시조는 조선 중기 이후에 평민들이 주로 이제 작가에 참여하면서 한글의 보급으로 인해서 평민들의 삶을 또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조의 패턴도 달라지는 게 평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 우의적 표현이 많고 양반들이 좋아하는 돌려서 얘기하는 표현들이 많다면 사설시조는요 직설적이에요. 야 이놈아 나쁜 놈들아. 그런데 해학적으로도 표현을 해요. 웃기게. 양반들이 이런 웃긴 거 표현 안 해요. 풍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요. 같은 시조 안에 영역이 있지만. 그리고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요. 길이도 엄청 길어져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틀 안에 있지만 그래도 길이가 길어지는 거. 자, 그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면 뒤쪽으로 쭉 가봅시다. 80페이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요 가사와 함께 사설시조를 같이 나갈 거예요. 자, 요 80페이지부터 사설시조가 시작입니다. 자, 사설시조는 누가 지었다고? 평민들, 작자미상이라고 하는 요 평민들이 지었던 시. 그리고 길이도 엄청 길어졌지? 중간이 엄청 길어졌지? 그러면서 표현도 아주 직설적이다. 아우, 요 개같이 얄밉대. 얄밉대. 이런 시조에서 아우 얄미워 이렇게 썼니? 그런 표현들 우리 잘 못 봤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되게 신선해. 그래서 사설시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할 때는요. 작자미상의 평면이다. 아, 사설시조에서 어떤 진솔한 표현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좀 맛을 봐야 되는 부분이 이 가사 부분이에요. 가사. 송미인곡을 할 건데요. 가사라는 거는 우리 노래 가사처럼 아주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처럼. 자, 시조보다는 좀 많이 긴 형식으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가사, 11페이지의 가사. 이것도 뭐 조선 전기와 후기라고 나오지만 오늘 해야 되는 거는 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주 길다며. 그 긴 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가사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라고 나오죠. 그럼 가사는 운문 형식도 있대. 운문도 있어. 근데 산문도 있대. 무슨 말이니? 운문은 얘들아 무슨 단어고 산문은 무슨 단어야? 운율이 있는 문장이지만 산문처럼 썼대. 길게 썼다고요. 그럼 운문 리듬감이 길게 길게 이어지고요. 정서 표현도 돼서 서정의 느낌도 있는데 서사도 있어요. 정서도 서술했지만 사건도 서술해요. 그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사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기도 해요. 읽기도 힘들고 길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우리는 읽는 방법부터 오늘 좀 연습을 할 거고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리듬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시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고 서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소설에 대한 소설 문제처럼 어떤 사건을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도 물어볼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사는 송미인곡 한 편 배울 거고요. 뒤로 쭉 넘어갑시다. 뒤로 쭉 넘어가시면 황춘곡 지나서
69페이지, 70페이지. 송미인곡. 자, 무슨 곡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미인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지. 그 미인은 임금을 의미해요. 그럼 임금에 대한 노래예요.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인데 요 속자는요. 우리 속편이라는 단어. 어떤 본편이 있으면 그 다음 편을 우리는 속편이라고 하잖아. 지금 명량의 속편이 한산인 것처럼 그 속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럼 누구에 이어졌을까? 자, 요 앞에 3인곡에 이어지는 노래예요. 근데 3인곡과 송미인곡은요. 내용적으로는 크게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주제적으로는 연결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분리해서 그냥 따로따로 봐도 돼. 3인곡을 먼저 보고 송미인곡을 볼 필요도 없어. 송미인곡부터 먼저 보자는 거. 3인곡은 여러분들 앞에 가서 보면은 한자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아마 수월하지 않을 거고 송미인곡은 그나마 괜찮아. 자, 3인곡 할 때 사자는 생각하다는 거지. 누구를 생각하는 노래?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그것의 속편, 송미인곡이고요. 정철이 쓴 작품입니다. 정철. 의고에서는 관동별곡 작가지. 의고 2학기 때 나오는 거. 송미인곡은 경민고에서 나오는 2학기 때 작품이죠. 광동고는 다행히 안 나와요. 2학기 때는 과사를 배우진 않아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아요. 항상 광동고 친구들은 2학년 가서 어려워요. 2학년 때 가사를 배우거든. 근데 가사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우리 여름방학 때 꼭 요 가사 읽는 연습을 꼭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가사라는 측면에서 운문성도 있고 산문성도 있는 거잖아. 운문성이라는 건 리듬감이거든요. 이 리듬감은요, 사음보예요. 사음보 단위로 먼저 여러분들이 끊어주셔야 되고, 사음보는 항상 구와 구 단위로 끊어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끊어볼까? 같이 펜 들고 샤프를 연하게 하면 좋아. 자, 요 문장까지만 한번 찾아보자.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라고 하는 요 문장을 한번 위에서 대응시키면서 끊어봅시다. 가는 저기 가 저각시 저각시 본 듯도 어디서 본 듯도 하더이고 하구나. 자, 어디서는 당연히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됐죠. 근데 표현 안 된 거는 현대어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써준 거지. 기준은 중세국어 요 표현으로 보면 사음보가 맞죠. 그렇죠? 사음보가 맞아요.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로 이어지는 게 가사의 음문성을 얘기해요. 사음보 연속체. 그럼 다시 여기다가 제가 구 단위로 먼저 끊어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끊어오는 게 이번에 문학 과제이긴 해요. 저기 가는 저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더이고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체크. 다음 쪽까지 다 끊어 오셔야 돼요. 구 단위로. 그러면서 내용도 한번 읽히겠지. 밑에도 천상백옥경을 천상의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현대어 해석은 길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천상백옥경을 하면은 이미 다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야 이별하고 어떻게 해서 떠나와서 어찌해서 이별하고 여기서 끊고 해다 저문 날 해다 더 저문 날에 해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누굴 보러 가시는고까지 끊고 자, 구 단위로 끊으면 내용도 파악이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 이거 연습해야 돼.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자. 야,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거기 있었던 애 아니야? 근데 해가 지는데 너 어디 가니? 라는 질문을 하죠. 밑에 내용을 먼저 볼까? 비가, 아, 너로구나. 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배웠던 거예요. 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네.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어가 드러났을 거고. 또 밑에서도 한번 끊어봅시다. 아, 너였구나. 내 사설 들어보고. 아, 너구나. 내 사정 이야기 들어봐. 끊고. 내 얼굴 이거둥이 님 괴한즉 한가마는 내 모습과 이 태도가 님이 사랑함직 하였겠냐마는 끊고. 어딘지 날 보시고 내로다 반기실세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고 하고 여기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지. 지금 여기는 내가 구 단위로 지금 처리하고 있네. 앞이랑 다르게. 미안해. 여기가 한 구, 여기가 한 구. 앞에서는 지금 구마다 색깔을 달리했는데 여기는 지금 사음보 단위로 그냥 색깔을 동일하게 했네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반기시는 얼굴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해야 하니.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어.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나 허물하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야 탓하랴. 서러워 풀어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워 펼쳐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네, 여기까지 끊어서 대응시켜 주시는 거. 이렇게 해오시는 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되는 과제. 화요일까지. 화요일날 이거 이어서 내용 설명하고 뭐 표현법도 설명할 건데 상당히 많은 걸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운문과 산문뿐만 아니라 여기 당연히 운문이니까 표현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제니까 그 주제도 파악해야 되죠. 또 서정성도 있다고 했어요. 서사성도 있다고 했어요. 서정, 감정을 찾아볼까? 여기서 서러워라는 감정도 드러나고 나 원망이야 이런 감정들도 우리가 드러나잖아. 그치? 그러면서 서사성도 드러나가 이야기도 드러나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성도 드러나고 있죠. 나 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에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성도 드러나잖아.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서사성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도 찾아주셔야 되고 상당히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가사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은 이렇게 내용이 먼저 끊어져서 읽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가사를 읽어주는 기본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돼야지 그냥 이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외워질까? 너무 긴데. 뭐 앞에야 한두 문장이야 외우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길잖아.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치?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항상 끊어서 파악하고 의미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끊어오는 거. 끊어오는 게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할게요.